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5급 피셋 2018년 대표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 라책형 5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발문을 통해 우리는 소장의 기유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선지에서 찾아내야 되고 그때 단서가 들어있죠. 지금 현재 갑에서 무의 교정 성적은 모두 우수하고 기유를 허가할 수 있는 일수는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선지를 보러 갔더니 선지 5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거고 선지 간의 공통점은 문제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큰 틀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선지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선지의 구조를 조금 미리 같이 파악을 해보면 지금 선지는 징역 몇 년을 선고받고 얼마 동안 복역 중인 수용자 누군가에게 어떤 경우에 결국 기유를 허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이제 법조문을 보러 갈 텐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각주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미리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 중에 기출문제에 가장 빈출되는 개념을 골라라 라고 하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여기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직계 존속과 비속은 처음 마주하면 되게 어렵고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만 머리에 넣어놓으면 절대 어렵지 않죠. 우선 직계 존속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즉 조부모님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 나를 출산하도록 해준 실제 직계 친족을 의미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은 이제 나의 자손들에 대해서 연결되는 거니까 내가 출산에 이르게끔 만든 직계 혈족들을 얘기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형제자매는 뭐라고 부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나의 형제자매는 반계혈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건 나의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나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즉 우리 부모님의 형제자매라면 이모, 고모, 삼촌 등이 있겠죠. 그분들의 직계 비속까지도 결국 다 우리가 반계혈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즉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묶어서 직계혈족이라고 이르고 그 외에는 반계혈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 개념을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이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우리 이제 법조문 보러 갈 건데 법조문을 보러 올라가는 길에 사실 각주가 딸려 있죠. 각주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귀휴의 정의를 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각주가 복잡한 한자어의 정의를 주고 있고 개수가 막 많으면 사실 여러분이 저걸 다 꼼꼼히 읽는 것 자체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된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지만 각주가 언제 어떻게 활용될지는 항상 모르는 거라서 각주에 귀휴의 정의가 담겨 있다 라고 확인하고 올라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올라가 본다면 지금 현재 조문 하나에 2개의 항으로 구조가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항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각 항의 말미를 확인하는 것, 즉 어떤 경우 귀유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2번째 항을 보러 가면 이번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귀유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항에 해당하면 귀유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1항이 일종의 원칙이라면 2항은 일종의 예외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보통 원칙이 중요하니까 원칙을 먼저 살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어차피 예외를 다시 검토해서 예외에 해당하면 예외사항이 적용된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문제를 풀 때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확인해 볼 경우를 줄여낼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죠. 그럼 우린 역시나 지금 여기가 1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귀유가 허가되는 경우 이제 1항이 원칙적으로 귀유가 허가되는 경우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선지에서 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빠르게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각 호를 빠르게 찾기 위해선 지금 현재 1호는 사망에 대한 이야기, 2호는
혼례에 대한 이야기니까 선지 끝부분에서 사망과 혼례를 빠르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2번 선지에 혼례가 있고 5번 선지에 사망이 있으니까 대응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2호는 혼례는 혼례인데 직계 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살펴보면 친형의 혼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친형은 나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의 혼례가 아니다. 즉 이항이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고, 즉 다시 올라가서 원칙을 검토해야겠죠. 근데 5번을 보면 5번은 배우자의 모친이 사망한 경우, 모친은 직계 존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는 이항 1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검토할 필요 없이 5번 선지의 경우에는 귀유가 허가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번에서 4번을 1항을 살펴볼 때 2항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는 채로 살펴보러 가죠.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살펴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용자로서 형기의 3분의 1, 괄호치고 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는 7년으로 한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1년의 3분의 1이 7년인데 그게 넘어가도 7년 이상만 복역했으면 이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봐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나고라는 말을 하니까 앞에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랬을 때 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귀유 허가를 해준다라는 거니까 우린 우선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1항에 앞서 있던 저 형기에 대한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금 1번 선지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개월 동안 복역 중이다. 여기 우리 1항은 뭐라고 했냐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용자로서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6개월 이상 복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귀유 허가 대상자 자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게 도출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2번부터 4번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2번은 지금 징역 2년은 24개월이니까 24개월에 3분의 1 이상 복역한 거 맞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3번 선지는 10년에 역시나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 4년 복역했다면 확인할 수 있고요. 30년은 21년 이상이니까 7년 이상만을 충족하면 되겠죠. 괄호 안의 내용에 따라. 그래서 8년 복역했다면 역시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럼 우리는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거고, 2번은 역시 혼례 찾아간다면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고,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친형의 혼례는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2번은 귀유 허가가 가능하다. 3번을 보면 이번에는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즉 직계 비속이 입대하는 경우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면 여기 6호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귀유 허가가 가능하고, 4번을 보면 4번은 정의 부친이 위독한 경우, 즉 직계 존속이 위독한 경우니까 우리 바로 가족이 직계 존속이 가족의 위독한 경우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호에 해당해서 4번도 귀유 허가가 가능하다. 이래서 정답 1번이라는 거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야 되는 건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살펴보다가 바로 1번을 도출하고 답으로 연결짓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 방법은 유념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선지가 4개월은 4개월인데 뒤에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한 때 이런 식으로 2항 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다면 사실 4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1항에는 해당될 수 없지만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2항, 즉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하니까 그때는 귀유 허가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구조 파악을 먼저 하고 원칙과 예외의 구조를 띄고 있다면 예외를 먼저 그 다음 원칙 보는 순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맞힐 수 있게 확인을 해두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죠. 우리 라치액형 13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발문에서 우리는 사과사탕 하나와 딸기사탕 하나를 함께 먹은 사람과 무가 먹은 사탕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내야 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발문을 보고 내려갔다면 선지가 그 사람이 먹은 사탕이 대응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문제 지문으로 올라가 보죠.
지금 현재 사탕은 사과와 포도와 딸기가 각각 2개씩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총 6개의 사탕이 3종류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사람은 5명이고 이 5명이 사탕을 나눠 먹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 사탕이 6개 있는데 어떻게 5명이 나눠 먹을 수 있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중에서 한 명이 사과 사탕 하나랑 딸기 사탕 하나를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씩 먹었다면 5명이서 6개의 사탕을 나눠 먹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갑에서 무가 한마디씩을 하면서 이 말이 모두 진실일 때 우린 발문이 물어보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건의 서술 방식을 보니까 누가 어떤 사탕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로 우리가 서술을 해주고 있다면 우리도 결국은 2개의 항목을 대응시켜내야 되는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축은 사람이 될 거고 다른 한 축은 그 사람이 먹은 사탕이 될 텐데 이때 사탕을 축으로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또 빠른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을 잡으려고 했을 때 만약 처음에 단순히 사탕의 종류로 축을 잡는다면 이 축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해주지 못한다? 사과와 딸기를 함께 먹은 사람을 한눈에 보기 어렵게 해준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는 그러면 사탕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5가지를 모두 나열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렇게 우리가 사과, 포도, 딸기, 사과, 딸기 요렇게 5가지를 항목으로 잡아낼 수 있을 건데 그럼 이 경우는 사실은 이 포도 사탕을 먹은 2명을 다른 열로 구분하는 게 의미가 크게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장 빠르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건 결국 사과 사탕을 먹은 사람, 포도 사탕을 먹은 사람,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그리고 사과 딸기를 먹은 사람 이렇게 축을 잡되 주의해야 되는 건 역시 5명이니까 포도 사탕을 먹은 사람은 다른 열과는 다르게 2명이다. 즉 이 열에는 동그라미가 2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축을 이렇게 잡았다면 이제는 갑을병정 무가 어떤 사탕을 먹었는지를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갑과 을과 병과 정과 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우리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축은 이 정도로만 구분을 지어놨다면 요 사이에 일일이 선을 다 그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어낼 때 행과 열에 우리 위치를 조금 맞춰서 표를 그려내는 건 습관적으로 해두시면 훨씬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갑부터 채워보면 갑은 나는 포도사탕을 먹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을은 나는 지금 사과사탕만을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을은 사과사탕만 먹었고 즉 우리가 이렇게 을에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지금 현재 포도사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열은 동그라미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이건 역시 행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을의 동그라미가 쳐지는 순간 여기 열 전체와 여기 행 전체에도 X를 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병으로 넘어가면 나는 사과사탕을 먹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히 여기에는 X가 쳐져 있고 우리는 하나의 X를 더 칠 수 있죠. 사과사탕을 먹지 않았다면 사과 딸기를 먹은 사람도 아닐 거다라는 의미로 그 다음 살펴보니 정이 나는 사탕을 한 종류만 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린 정이 사과 딸기 모두 먹은 사람이 역시 아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를 치고 무를 봤더니 무는 조금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너네의 말을 다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 2명을 다 알 수는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무는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먹은 사탕의 종류를 이 조건에 추가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텅 빈 표를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게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직관이 생길 텐데 일단 우리가 그런 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정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가 먹은 사탕이 포도일 때, 무가 먹은 사탕이 딸기일 때, 사과 딸기일 때 이렇게 3가지 경우를 가정해보고 그때 무의 말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했더니 지금 현재 만약에 무가 포도사탕을 먹은 경우라면 우리는 포도사탕은 동그라미가 2개 쳐져야 되니까 여기를 섣불리 지울 순 없죠. 대신 여기는
지워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 경우에 그러면 사과 딸기를 먹은 사람은 반드시 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표를 채우면 요만큼 채워지고 그때 여러분은 포도 사탕을 먹은 나머지 한 명과 딸기 사탕을 먹은 나머지 한 명을 병과 정 중에 누구인지 대응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말처럼 딸기 사탕을 먹은 한 명은 누군지 알았지만 갑으로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즉 무의 말이 참이 되고 이 경우에 선지의 답이 있죠. 사과 하나 딸기 하나 먹은 사람은 갑, 그리고 무가 먹은 사탕은 포도 사탕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도출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왜 답이 될 수 없는 건지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만약에 무가 먹은 사탕이 딸기 사탕이라면 이라는 두 번째 경우를 가정을 해보면 역시 행은 모두 X가 쳐질 거고 여러분은 갑이 또 사과 딸기를 먹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엔 어떻게 되냐면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은 한 명이니까 여기 이미 열의 동그라미가 하나 있다면 여기가 전부 X가 쳐지고 우린 즉 사과 딸기와 딸기 사탕을 먹은 사람을 갑과 무로 모두 알게 되니까 그때는 무의 말이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쯤 왔으면 왜 이렇게 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았을 텐데 세 번째는 여기가 동그라미가 쳐진다는 거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쳐지면 역시 여기는 X, 여기는 동그라미가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딸기 사탕 먹은 건 갑, 사과 딸기 먹은 건 무로 딸기 사탕 먹은 두 명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나 무의 말이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이런 경우가 나왔던 이유는 지금 현재 여기, 즉 무에게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가 채워지거나 X가 채워지면 여기에 정오가 따라서 OX가 딸려온다라는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럼 처음부터 이걸 확정 지을 수 없었던 건 포도 사탕을 먹었던 경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경우 나누어서 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정답 1번으로 도출하고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라책형 18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발문을 통해서 다음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내야 되니까 우리 보기를 먼저 보러 오죠. 그래서 보기를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게 유사하게 생겼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즉 우리는 첫 번째 종목의 승점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은 보기마다 달라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기역과 니은은 여덟 번째 종목의 승점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고 디귿은 여덟 번째 종목의 승점과 여섯 번째 종목의 승점 간의 관계를 물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을 보기는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가정을 해주고 있다는 건 역시 주어진 상황 속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과 무언가 새롭게 달라지는 이야기가 제시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상황이 짧으니까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를 미리 좀 살펴봐도 되겠죠. 그래서 같이 대응시켜서 보면 세 번째 종목부터 각 종목 우승 시 받는 승점이 이전 종목들의 승점을 모두 합한 점수보다 원래 상황은 10점이 더 많도록 구성했지만 보기 속 리을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황은 10점이 더 적도록 구성한다면 이라고 서로 다른 가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역시나 리을도 디귿과 유사하게 우리는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이 어떻게 제시되든 여덟 번째 종목의 승점과 여섯 번째 종목의 승점 간의 관계를 구해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 보기 기역과 니은은 분명히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을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니까 그 값을 대입해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만 디귿과 리을과 같은 보기를 미리 보고 갔다면 처음부터 문제를 풀어낼 때 규칙성을 발견하고 가야 그 승점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규칙성을 발견해서 우리가 디귿, 리을의 정오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작정 읽고 보기 기억부터 풀기 시작하면 너무 여러 번 대입해 나가는 과정을 하셨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규칙성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채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즉 체육대회에서 8개의 종목을 구성해서 각 종목 우승 시 얻는 승점을 합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싶은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 번째 종목부터는 앞에서 받았던 승점의 합에 10점을 더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 주는 승점은 우승 시에만 얻을 수 있고 각 종목의 승점은 자연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총 8번의 경기가 이루어진다. 8개의 종목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굳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해설서나 많은 분들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종목의 승점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이 주어지는 거고 세 번째 종목부터 앞에 있는 승점의 합에 10을 더하는 규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두 값을 하나의 미지수로 잡고 즉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의 합을 x라는 미지수로 잡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것이 훨씬 미지수를 적게 쓰니까 풀어내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면 세 번째 종목의 승점은 앞에 있는 승점에 얼마? 10을 더해라지만 우리가 사실 리을을 먼저 보고 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규칙을 적어주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가면 역시 앞에 있는 걸 다 더하면 2x 더하기 10이고 여기에 10점을 더하거나 리을처럼 10점을 빼준다면 역시 2x 플러스 마이너스 20으로 규칙성을 도출할 수 있죠. 다섯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섯 번째 역시 다 더하고 보면 4x 플러스 마이너스 40이 될 거고 여러분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하죠. 역시나 앞에 또 다 더하면 8x 플러스 마이너스 80 일곱 번째는 16x 플러스 마이너스 160 여덟 번째는 30 2x 플러스 마이너스 320 이렇게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나 리을을 살펴보면 이 x 값이 즉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이 어떻게 제시되던지 간에 우리는 여섯 번째 종목의 승점 즉 8x 플러스 마이너스 80과 즉 32x 플러스 마이너스 320은 항상 4배가 되는 관계. 디귿에서도 마찬가지 규칙이 마이너스로 달라져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디귿은 옳은 내용 그리고 리을은 4배보다 적다가 아니라 여전히 정확히 4배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억과 니은은 x값에 숫자를 대입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기억을 살펴보면 지금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승점이 10점, 20점이면 x값이 얼마? 30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린 여덟 번째 종목의 x에다가 3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32 곱하기 30에 320을 더하라는 거니까 여러분 계산해보면 우리는 960에 320 더하면 당연히 1000이 넘는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니은이에요. 니은을 살펴보면 니은은 이제 승점 x가 얼마다? 300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니은이 담고 있는 함정은 만약에 지금 규칙성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여러분이 찾아버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값도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의 승점이 10배로 늘어나면 혹시 더해지고 빼지는 값도 10배가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규칙은 달라지지 않죠. 언제나 10점 더 많도록 구성하는 거니까 32 더하기 x 더하기 320이라는 규칙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우린 여기에 x값에 300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는 9600 더하기 320이 되니까 이건 9920으로 절대 만을 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단순히 기억에서 도출된 결과에 곱하기 10을 해줬을 때 니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은 옳고 니은은 옳지 않아서 기억 디귿 1번으로 도출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저희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우리 이번에는 라측형 27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이 문제가 되게 단순한 일치부합 문제처럼 생겼는데 실전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이유가 어렵지 않은 곳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선 우리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보기를 먼저 빠르게 확인하러 왔더니 기억은
혼자 어떤 이야기 해준다? 문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니은으로 왔더니 니은은 어떤 미래형 단어의 에스페란토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파벳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 디귿으로 보러 왔더니 디귿은 강세가 있는 모음에 대해서 어떤 두 단어를 비교시키고 있다. 그 다음 리을로 넘어오면 혼자 자메노프의 구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봤다면 이제 올라가서 지문을 볼 건데, 가는 길에 지금 현재 여기 각주가 딸려 있고 우리한테 에스페란토에서 모음 자체는 우리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보기를 보고 왔다면 단어에 강세가 있는 모음을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내용을 살펴볼 때는 이 각주를 같이 참고해야겠다라는 생각해보고 올라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 첫 번째 문단부터 빠르게 보는데, 첫 번째 문단이 막 연도의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만 우린 지금 보기에서 봤던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 보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자메노프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고 뭔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리을 보기를 끌어와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정오를 같이 확인하면 되는 거고, 결국 이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는 뭐라 하냐면 같은 민족끼리는 모국어를, 다른 민족과는 중립적이고 배우기 쉬운 에스페란토를 사용하자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을도 결국 이 자메노프의 구상에 따르면 결국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하와이 원주민끼리는, 즉 같은 민족끼리는 그냥 모국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같은 민족에게도 에스페란토만을 써야 된다라는, 리을은 옳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은 옳지 않다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내용 보러 갔더니 요번에는 우리 이제 바로 우리한테 에스페란토의 문자에 대해서 그 개수를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확인을 해볼 거고, 즉 영어의 알파벳 26개의 문자에서 4개의 문자를 빼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영어 알파벳에는 없는 6개의 문자를 더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계산하면 사실 여러분 당연히 26에서 4 빼고 6 더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4 더하기 6을 계산하면 더하기 2죠. 그러니까 26에서 2개가 더해지는 개념이니까 28개다. 즉 기억은 옳은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넘어오자마자 여기에 우리에게 에스페란토로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바로 니은 보기를 끌어와서 저기서 정오를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미래형인 사랑할 것이다에 대해서 어떻게 에스페란토어로 표현하는지를 확인할 건데, 지금 바로 미래형을 찾으면 미래형은 OS를 붙여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끝에가 OS로 끝나는 것은 맞겠죠. 그럼 궁금한 건 어디에 OS를 붙이는 거지를 확인해 보니 바로 어간에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어간에 미래형은 OS를 붙여라.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지금 사랑할 것이다의 어간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질 거고, 그럼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죠. 지금 우리는 각 어간에 품사 고유의 어미를 붙여서 명사를 표현하고 그때 그 명사를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보면 명사는 오를 붙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밑에 단어 아모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간에 오를 붙여서 명사를 표현한 거니까 어간은 AM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제의 경우에도 결국 어간 AM에 OS를 붙여서 아모스다라는 거 여러분이 도출해서 니은이 옳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들 틀렸던 이유가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다 보니 니은이 옳다라고 해결을 한 거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실전에서 정답률이 50%를 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왜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착각했냐, 우리 같이 한번 되짚어보면 사실 사랑할 것이다는 사랑하다의 미래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랑하다는 여기 지금 동사형 아미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OS 붙이는 게 절대 어색하지 않고 단어도 뭔가 어감이 나쁘지 않죠. 아미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스페인 단어 아디오스 이런 단어랑 굉장히 유사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각각의 보기의 정오를 확인할 때는 가져와서 위치를
알았다면 그때는 정확히 대응시켜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니은 요렇게 정오 확인했다면 디귿도 같이 보죠. 요번에는 보니까 마지막 문단이 결국 강세 있는 모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강세는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주면서 뒤에서 두 번째 모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머니는 파트리노, 장모는 보파트리노다. 즉 뒤에서부터 두 번째 모음은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같다라는 거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서 디귿은 옳은 내용이라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 두 번째 모음이 무엇인지를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금 어머니 파트리노랑 장모 보파트리오는 장모가 앞에 비오가 붙었다라는 것만을 제외하고는 뒤에 있는 단어가 똑같죠. 그렇다면 뒤에 있는 단어가 똑같다면 이 지금 어머니라는 단어에 모음이 2개 이상만 들어있다면 반드시 뒤에서부터 두 번째 모음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정답은 기억 티귿 1번으로 도출하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해 기출문제들 같이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